나는 김지연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소형 아파트에서 3살 동안 기재혁의 아내로 살았다. 외모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지 않을까? 머리는 평소 단순한 묶음으로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치장하며 옷장에는 10만 원 이하의 의류가 대부분이다. 이재혁은 창업한 지 5년 된 IT 기업의 대표로 처음 만났을 땐 나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속삭였지만 사업이 조금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시어머니 박자숙은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재혁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우리 집 재혁은 천재인데 넌 그냥 편히 살고 있잖아라며 코를 찔렀다. 나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네, 시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다.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금융그룹 세습자인 본래 모습을 숨겼다. 아버지가 세운 금성그룹의 미래 주인이라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이재혁과의 이혼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그는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단신 복귀 축하연회를 열었다. 이혼 합의서에 따라 나의 개인 물건을 받아오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다. 연회장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밀려왔다. 이재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 옆에는 20살 초반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왕건설의 외동딸 왕수진이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재혁이 나를 보자 눈이 반짝였다. 그가 웃는 모습은 결코 축하받는 기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발라버리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지연, 어떻게 왔어? 아직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올렸다.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혼 합의서에 적힌 대로 내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물건. 이재혁은 내 발치에 놓인 검은색 캐리어를 발로 차버렸다. 캐리어가 기울어지며 안의 옷들이 살짝 튀어나왔다. 이런 낡은 물건들로 뭘 하려고? 내가 오르지 못한 높은 나무에는 지금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봐. 그는 팔을 돌려 왕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왕 사장님의 딸이야. 이게 진정한 동반자란 거 알아? 너 같은 건 그냥 지나간 날의 추억이지. 재혁아, 뭘 그렇게 말해. 이런 불청객은 빨리 내보내야지. 시어머니 박자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주변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경비원. 어디 있나? 이 불쾌한 여자를 밖으로 쫓아내. 2명의 경비원이 급히 내려와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재혁의 자랑스러운 표정, 왕수진의 거만한 미소, 시어머니의 역겨운 얼굴. 이 모든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이재혁의 회사가 망할 뻔했을 때 나는 가족의 비밀 자금을 빌려줬고 그의 제품 핵심 기술은 내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도 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환상이었다. 이제 그 환상은 끝나야 했다. 경비원의 손이 내 팔에 닿을 것 같았을 때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재혁, 너는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괴롭히는 평범한 여자가 곧 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라는 걸? 경비원의 손끝이 내 소매에 닿기 직전 호텔 연회장의 무게감 있는 나무 문이 부드럽게 결렸다. 3명의 남자가 거침없이 인파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의자에 앉은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심지어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잠시 멈춰섰다.
이재혁의 표정도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이들과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3명의 남자는 나의 앞에서 정확히 정면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은 마치 왕실 관료가 왕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다. 공주님, 군주님께서 여쭤보시길 인간 체험은 끝났습니까? 앞에 선 남자는 금성그룹의 총관이자 아버지의 오랜 부하인 강민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연회장에 그대로 퍼져나갔다. 차는 문 밖에 준비했습니다. 강민호가 옆에 서 있는 부하에게 눈짓하자 그 사람은 검은색 캐시미어 망토를 들고 다가왔다. 망토는 아주 고급스러운 질감이었고 안쪽에는 금성그룹의 문장이 수놓여 있었다. 이재혁이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왕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왕건설의 방향을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혼란스러워하며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또한 군주님께서 여쭤보시길 공주님을 모욕한 이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왕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강민호의 질문은 마치 일상적인 보고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르지 못할 권력이 깃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박자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뻔했고 주변의 손님들은 속삭임 소리가 시작되었다. 금성그룹, 공주님. 그녀가 금성그룹의 세습자인가? 이재혁이 대체 뭘 하고 있었어? 나는 강민호가 건네는 망토를 차분히 걸쳤다. 망토의 길이는 발끝까지 닿았고 나의 평범한 모습을 한순간에 바꿔주었다.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체험은 끝났다. 결론은 인간성은 시험할 수 없다는 거다. 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굳건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혁이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절대 들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발치에 떨어져 있던 검은색 캐리어를 들어 강민호에게 건넸다. 이 캐리어는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기념품이자 나의 가면이었던 것이다. 먼지에 불과하니 치워주세요. 중요한 건 그들의 회사가 소유한 폐공사 건물이야. 풍수가 안 좋아 보이니 철거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폐공사 건물은 왕건설의 핵심 자산이자 이재혁이 왕수진과 결혼하기 위해 손꼽아 기다린 보물이었다. 나는 강민호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출구로 걸어갔다. 이재혁은 아직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왕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이거 어떡해? 라며 울고 있었다. 출구를 나서자 세 대의 롤스로이스 팬텀이 보였다. 운전사들이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 타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이재혁이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잊지 마, 이재혁. 나는 입을 살짝 움직였다. 내가 새로 만난 높은 나무 황가는 지난달 금성그룹 산하 기금에 구제 대출을 요청했다. 나는 거절 서명을 했다. 팬텀의 좌석은 가죽으로 덮여 있어 온기가 느껴졌다. 강민호가 앞좌석에서 금성그룹의 최근 업무 보고를 시작했지만 나의 시선은 창밖으로 돌아갔다. 강남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아까 연회장에서의 수치스러운 광경이 겹쳐졌다. 공주님, 군주님께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민호의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김지연이 아니라 금성그룹의 공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금성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60층 높이의 유리탑은 야경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58층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김동현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흰머리가 살짝 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때, 지연아. 인간 세상의 참모습을 본 건가? 아버지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 가치는 그런 남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 아버지는 웃으며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이재혁의 디지털 솔루션 회사와 왕건설의 전체 재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재혁의 회사는 내 기술로 살아있고 왕건설은 지난해부터 부채 비율이 300%를 넘었다. 내 결정은 옳았다. 그날 저녁, 나는 금성그룹 산하법무팀과 투자팀을 불렀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이재혁 회사의 주요 거래 내역이 보였다. 이재혁이 사용하고 있는 코어 알고리즘은 제가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이며 특허권은 금성그룹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라. 법무팀장은 급히 메모를 적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에 투자했던 금성그룹 산하펀드는 모두 철회하되 공식적으로는 경영위험이라는 이유로 발표한다. 투자팀장이 그렇다면 이재혁의 회사는 일주일 안에 현금 흐름이 끊길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강민호가 가져온 커피를 마셨다. 왕건설에 대한 추가 조치도 준비해. 그들의 주요 계약업체 중 금성그룹과 관련된 회사는 모두 계약을 해지하라. 단, 이는 품질 문제로 처리한다. 왕건설이 의존하는 건설 자재 공급망의 40%가 금성그룹 산하 기업이었다. 이 조치 하나로 왕건설은 즉시 위기에 몰릴 것이다.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는 이재혁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연아, 제발 통화해. 내가 잘못했어. 그땐 정신이 나갔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어서 왕가가 대출이 거절됐다고 해. 너한테 잘못됐지만 왕수지는 잘못 없어. 제발 도와줘. 나는 메시지를 지우고 핸드폰을 껐다. 3년 동안 나의 기술과 돈으로 자란 남자가 이제 겁먹고 빌어대는 모습이 우스울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왕건설 자금 사태라는 기사가 났다. 기사에는 왕건설이 주요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며 여러 건설 현장이 중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왕건설 사장은 얼굴이 창백했고 왕수지는 모자를 눌러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기사를 본 뒤 금성그룹 IT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재혁의 회사에 대한 특허, 소송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됐나? 오늘 안에 법원에 제출하라. 부서장이 네, 공주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아침은 화창했고 나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었다. 특허 침해 소송 첫 공판일은 주말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315호 법정은 기자들과 관심 있는 업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나는 금성그룹 법률사무소의 최고 변호사 정윤호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을 때 이재혁이 저편에서 나를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왕수진이 아닌 법원에 갈 만한 복장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이재혁 회사의 초기 직원이자 그의 첫 번째 비밀 연인이었다. 이재혁이 나를 대신할 증인을 부른 모양이다. 판사가 법정 개시를 선언하자 이재혁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했다. 원고 김지연 씨가 주장하는 코어 알고리즘은 사실 본 회사 대표 이재혁 씨가 독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김지연 씨는 결혼 기간에 회사 내부 문서를 접했고 이를 빼돌려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거로 알고리즘 개발 일지를 제출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 일지는 3개월 전에 위조된 것이었다. 강민호의 수사팀이 이미 이 사실을 확인했었다. 이재혁이 증인석에 섰을 때 주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랐다. 저는 2022년 3월부터 이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연 씨는 집안일로 바쁘셔서 회사 일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겁먹은 듯 떨렸지만 표정은 애써 자신감을 부려냈다. 그녀가 이 알고리즘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그녀가 제가 성공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재혁 씨, 2022년 5월 17일 오후 3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윤호 변호사가 갑자기 묻자 이재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윤호는 태블릿을 판사에게 내밀었다. 이 사진은 2022년 5월 17일 오후 3시 15분 강남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재혁 씨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까? 법정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이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비밀 연인은 얼굴을 숨겼다. 정윤호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2021년 11월 김지연 공주님이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발표한 AI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에 관한 학술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적힌 코드와 이재혁 씨의 회사 제품 코드는 98% 일치합니다. 특히 이 부분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강조된 코드 조각을 가리켰다. 금성그룹이 2021년 12월에 등록한 특허 코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나는 이때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제가 제출하는 추가 증거는 개발 원본 파일입니다. 나는 USB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다. 이 파일에는 알고리즘의 각 버전 업데이트 기록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로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간은 2021년 8월로 이재혁 씨가 주장하는 개발 기간보다 7개월 앞섭니다. 이 파일은 나의 보물이었다. 3년 동안 평범한 아내로 살 때도 항상 노트북에 백업해 두었던 진짜 증거였다. 판사가 파일을 확인하는 동안 이재혁은 거짓말이야. 그 파일은 위조된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인석의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거짓 증언했어요. 이재혁 씨가 저에게 돈을 주고 부탁했어요라고 고백했다. 공판이 끝나기 전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며 피고 측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법정 밖으로 나갈 때 이재혁이 내 팔을 붙잡았다. 김지연, 너는 날 죽일 생각이냐? 그의 눈에는 혼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다. 이재혁,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아직 남아있어. 이재혁의 손이 내 망토를 움켜쥐었지만 강민호가 즉시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 선생님, 공주님께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재혁은 힘을 빼고 무릎을 꿇을 듯 했지만 애써 자신을 붙잡았다. 지연아, 제발. 회사가 망하면 난 죽는다. 너는 나를 알잖아? 우리는 3살 동안 함께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눈물을 머금은 듯 했지만 나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그가 나를 차버렸을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었다. 난 너를 모른다. 나는 그냥 돌아서 차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며 후사경으로 이재혁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길가에 홀로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정윤호 변호사가 공주님, 이재혁의 회사는 특허 소송 패배 소식이 나자마자 주요 고객들이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경영위기가 아니라 파산 직전 상태입니다. 나는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라며 강민호가 준 파일을 건넸다. 파일에는 이재혁의 회사 재무명세서와 개인은행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 외에도 강민호가 수집한 탈세 증거가 있습니다. 정윤호가 파일을 살펴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네요. 이는 명백한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변조한 탈세입니다. 이재혁은 회사 매출의 30%를 자신의 비밀 계좌로 옮겼고 이 금액으로 왕수진에게 명품 가방과 차를 선물했다. 증인은 준비됐나? 나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네, 이재혁 회사의 전 재무회계사인 이민주 씨가 증언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재혁이 탈세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증언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증빙 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민주는 6개월 전 이재혁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회사를 그만뒀다. 그때 내 법률팀이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는 정의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 이재혁의 회사에 세무청 조사관들이 찾아갔다. 뉴스에는 디지털 솔루션, 탈세 의혹으로 세무청 조사받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기사에는 이재혁이 조사관에게 문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의 얼굴은 쓴웃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왕건설 또한 이재혁과의 관계를 끊으려 애썼다. 왕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회사는 이재혁 씨와의 어떤 관계도 없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재혁이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통화를 받았다. 김지연, 너는 세무청에 내 정보를 넘겼지? 너 정말 잔인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잔인한 건 누구인가? 이재혁. 내가 나의 기술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대접하며 나를 수치스럽게 대할 때는 잊었어? 나는 경고하듯 말했다. 이제 너는 탈세 혐의 외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무상 배임 혐의도 받게 될 거야. 내 법률팀이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 그날 저녁 이민주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공주님. 이재혁이 저에게 한 억울함을 모두 풀었어요. 그녀는 이재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며 자신을 협박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이 겪은 고통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가 이루어졌어. 라고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건넨 것은 이재혁이 왕수진에게 준 비밀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이 내역은 왕가도 이재혁의 탈세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이 내역을 정윤호에게 보냈다. 이것을 이용해 왕가에도 조사가 이어지도록 해. 이재혁뿐 아니라 그를 돕고 이득을 챙긴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려 했다. 이민주가 준 계좌 이체 내역은 금액뿐 아니라 비고란의 내용까지 충격적이었다. 수진 생일 선물 가방비 차량 리스팅 비용 이재혁이 회사 자금으로 왕수진에게 베푼 헌납이 한눈에 보였다. 정윤호는 이 내역을 즉시 검찰에 제출했고 다음 날 아침 왕건설 사장 왕덕수, 자녀에게 불법 자금 제공 의혹이라는 기사가 경제면 전면을 장식했다. 기사에는 왕덕수 사장이 이재혁의 탈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했으며 그로 인해 약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인용됐다. 나는 금성그룹 건설 부문장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강민호가 급히 들어왔다. 공주님, 왕건설 본사에 검찰관들이 입장했습니다. 왕덕수 사장과 왕수진 씨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왕수진이 검찰차에 탈 때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건설 부문장이 공주님, 이제 왕건설의 주요 부동산 자산이 경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지 결정해 주시면 참여하되 폐공사 건물은 최우선으로 사들여라. 나는 지도 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이재혁이 꿈꿨던 새로운 본사 뒤치였다. 오후에 이재혁이 금성그룹 본사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경비원에게 막혔음에도 김지연을 불러내. 그녀가 안 나오면 나는 여기서 안 떠난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CCTV로 그의 모습을 보며 강민호, 그를 안으로 불러오되 회의실시로 데려가. 10분 후
회의실에 들어온 이재혁은 옷이 구겨지고 수염도 난 상태였다. 지연아, 제발 용서해. 모든 걸 돌려놓을게. 내 기술도 돌려주고 돈도 갚을게. 그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빌었다.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물었다. 내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고 너는 탈세와 직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거야. 돌려줄 건 아무것도 없어. 이재혁이 갑자기 일어나 내게 달려왔지만 강민호가 그를 제압했다. 김지연,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내 정체를 말하지 왜 안 했어. 너도 나를 속였잖아. 그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나는 웃었다. 나는 속이지 않았어. 너는 단지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재혁이 경비원에게 끌려나갈 때 나는 잊지 마. 내가 나의 캐리어를 차버렸던 그날, 나는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압도할 준비를 끝냈었다. 그의 뒷모습이 보인 순간,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정윤호가 이재혁이 왕수진에게 준 자금이 왕건설의 부정거래 자금으로도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왕덕수 사장은 부당거래와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어요. 나는 이때 금성그룹의 여성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주를 재단 운영부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녀는 감격하며 공주님, 저는 다른 여성들이 저처럼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직장 내 성차별 및 협박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재단의 첫 상담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이재혁 회사의 전 직원이었다. 그녀는 이재혁과 왕수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음 날 왕건설이 파산 선언을 했다. 뉴스에는 왕건설 300억 원 부채로 파산, 200명 이상 직원 실직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왕덕수 사장과 왕수진은 보석과 명품을 모두 매각해 부채를 갚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건설 부문장에게 왕건설의 폐공사 건물 입찰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봐. 부문장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공주님, 이제 그 땅은 금성그룹의 소유입니다. 라고 답했을 때 나는 창밖의 강남을 바라보았다. 이재혁과 왕가가 쌓았던 높은 나무는 이제 모두 무너졌고 나는 이 땅 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 기금회 첫 번째 상담자인 이수진 씨를 만난 곳은 기금회의 세미나실이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지만 눈 밑의 검은 자국과 축 처진 어깨는 그녀가 겪은 고통을 드러냈다. 김 사장님, 제가 이재혁 대표님 회사에서 홍보팀으로 일했는데 그분과 왕수진 씨가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업무 시간 외에도 불필요한 만남을 강요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꼬며 말했고 테이블 위에는 해고 통지서와 왕수진이 보낸 협박 메시지 화면 캡처본이 놓여 있었다. 해고 통지서에 적힌 업무 미달이라는 이유는 사실입니까? 나는 정윤호 변호사가 준 법적 검토표를 살펴보며 물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저는 작년 연말 인사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이재혁 대표님은 제가 왕수진 씨의 명령을 거부하자 갑자기 해고했어요. 그녀가 건넨 인사평가서와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해고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윤호가 즉시 말했다.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수진 씨에게 우리 기금회의 법률팀이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릴게요. 비용은 기금회가 담당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로펌에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성이 겪는 억울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거예요. 이 순간
나는 3년 전 수치를 당했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돕는 입장에 서 있었다. 오후 2시, 강민호가 검찰에 최종 결정 소식을 전했다. 공주님, 이재혁 씨는 탈세 3억 원, 직무상 배임 8억 원으로 합계 11억 원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이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공매에 나가 부채를 갚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보이는 뉴스 사진 속 이재혁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표정은 죽은 표정 같았다. 왕덕수 사장은 뇌물수수와 부당거래 혐의로 5년형을 받았고 왕수진 씨는 불법 자금 수령 혐의로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재혁의 공매 물건 중에서 그가 우리 결혼 기념으로 샀다고 말했던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나는 기억이 나는 질문을 했다. 그 아파트는 나의 기술로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아파트는 금성그룹이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공주님,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금회 사무실로 개조해. 나는 즉시 결정했다. 여성 상담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잖아. 강민호는 네, 공주님. 즉시 시공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기금회는 20건 이상의 여성 상담을 받았고 12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이수진 씨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불법 해고를 인정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이재혁의 파산관리인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기금회에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라는 감사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기금회의 벽에 걸렸다. 금성그룹의 주요 회의에서 아버지가 지어나 내가 기금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성장했구나 라고 칭찬했다. 금성그룹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윤호가 공주님, 이재혁이 감옥에서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는 허름한 종이가 들어있었고 나는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용서는 필요 없다. 나는 이제 과거를 잊고 기금회와 금성그룹을 이끌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금회의 이민주 부장이 급히 연락했다. 공주님, 대형 기업의 부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기업은 우리 금성그룹과도 협력 관계에 있어요. 이민주 부장의 전화는 나의 심장을 살짝 움직였다. 금성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은 태양화학이었다. 그들의 부사장인 박철민은 업계에서 긴제 육성가로 이름이 높았고 금성그룹과는 다음 달 5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협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신고자는 태양화학 인사팀의 이하은 씨, 28세입니다. 작년 입사 후 박철민 부사장에게 직접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거부하자 승진이 취소되고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민주가 보내온 파일에는 이하은 씨의 입사 증명서, 승진 예정자 명단, 그리고 박철민이 보낸 협박 카톡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양화학과의 협약 준비는 어디까지 됐어? 나는 금성그룹 영업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주님, 계약서 작성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 박 부사장과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이 성사되면 우리 그룹의 신재생 부문 시장 점유율이 15% 늘어날 겁니다. 영업부장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계약서 서명식을 연기해. 그리고 태양화학의 내부 경영 상태와 박철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라고 명령했다. 영업부장이 공주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때 협약을 연기하면? 라고 반문했지만 나는 단순히 나중에 설명할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하은 씨를 만난 곳은
기금회의 개인 상담실이었다. 그녀는 긴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김 사장님,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퍼지면 다른 회사에서도 취업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참고 살 수가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정윤호 변호사와 함께 그녀에게 법적 안심을 주었다. 이하은 씨, 우리는 당신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박철민의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검찰에 고발할 경우 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호의 수사팀은 3일 만에 박철민의 비리 증거를 모았다. 그는 태양화학 자금을 이용해 명품을 사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VIP 좌석을 구매했으며 이외에도 이하은 씨 외 3명의 여성 직원에게도 유사한 괴롭힘을 했다는 증언을 얻었다. 공주님, 이 여성 직원들도 기금회에 상담을 왔었어요. 모두 박철민의 위협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주가 말했을 때 나는 태양화학 사장인 김종석에게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 만남의 장소는 금성그룹 본사 회의실이었다. 김종석 사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고 눈빛은 능글거렸다. 김 공주님, 협약 연기 이유를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태양화학은 항상 금성그룹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나는 강민호가 준 증거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김 사장님, 부사장인 박철민 씨가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과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성그룹은 이런 기업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김종석 사장은 파일을 살펴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박철민을 해고하고 피해자분들께 사과하며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제발 협약은 이어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급해졌다. 협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첫째, 박철민을 즉시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둘째, 모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제공한다. 셋째, 태양화학 내에 여성 직원 권익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종석 사장은 겨우 10분 만에 동의했다. 다음 날 태양화학은 박철민 부사장 해고 및 성추행 혐의 고발이라는 기사를 발표했고 이하은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박철민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태양화학은 기금회와 함께 여성 직원 권익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이하은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저는 이제 태양화학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승진도 복구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밝고 힘차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기금회의 불빛도 그 옆에서 함께 빛나고 있었다. 나의 복수는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빛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느꼈다. 한국 여성 리더십 포럼의 무대에 서 있을 때 나는 3년 전 강남 호텔에서 수치를 당했던 자신을 간신히 떠올릴 수 있었다. 그때는 검은 캐리어를 끌고 가던 이재혁의 얼굴만 선명했지만 지금 무대 아래에는 기금회를 통해 지원받은 여성들, 태양화학과 함께 협력하는 팀원들, 심지어 아버지도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여성의 힘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넘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한때 남자의 배신과 모욕으로 세상을 어둡게 보았지만 다른 여성들의 아픔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야 할 곳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시작점입니다. 포럼이 끝나자 이민주 부장이 급히 다가왔다. 공주님, 왕건설의 폐공사 건물 리모델링 계획서가 나왔어요. 건축사님은 그 땅을 여성 창업 지원 센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어요. 그녀가 건넨 계획서에는 공유 오피스, 교육실,
클리닉 공간이 그려져 있었다. 이 센터에서는 저소득 여성 창업자에게 무료 오피스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금회의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고 나는 즉시 승인한다. 공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 라고 결정했다. 그 땅은 왕가와 이재혁의 욕망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다른 여성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이다. 오후에 강민호가 감옥에서 온 소식을 전했다. 이재혁 씨가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싸웠어요. 원인은 다른 수감자가 강남 호텔 축하연회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는 김지연이 날 꼬셨다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파일을 살펴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재산 공매는 어떻게 됐어? 아파트와 차량은 모두 매각되었고 5억 원이 모였지만 그의 부채는 12억 원이라 모자랍니다. 파산관리인이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재혁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돈, 명예, 자유까지. 그날 저녁, 왕수진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지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집도 빼앗겼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어서 제가 이재혁과 함께 당신을 괴롭혔던 건 잘못이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즉시 삭제했다. 왕수진은 이재혁의 탈세 금액으로 명품을 사 먹으며 자신의 부모를 돕고 나를 수치스럽게 대할 때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이제 겪는 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다음 주 여성 창업지원센터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이수진 씨와 이하은 씨도 참석했고 그들은 기금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로 했다. 김 사장님, 저는 이 센터에서 자신의 홍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다른 여성들도 저처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이수진 씨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건설 부장이 공주님, 이 땅 아래에 왕건설이 비법으로 매립한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어요. 환경청에 신고해야 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신고하되 함께 정화 작업도 진행해.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 라고 명령했다. 왕가가 남긴 마지막 쓰레기도 치워야 이 땅은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그날 저녁 환경청이 왕건설에 추가 벌금 2억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가의 몰락은 끝없이 이어졌다. 기금회 설립 6개월째 되는 날 이민주 부장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주님, 저희는 총 120건의 상담을 받았고 78건의 소송을 지원했으며 45명의 여성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성그룹 외에도 5개의 기업이 기금회에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성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 여성 창업자가 김 사장님 덕분에 제 빵집이 문을 열었어요라고 적은 편지가 가장 눈에 띄었다. 나는 이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보물이었다. 복수보다는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훨씬 큰 의미가 있었다. 그때 강민호가 들어왔다. 공주님,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최고의 여성 리더로 소개할 거라고 해요. 경제신문 인터뷰 장소는 금성그룹 본사 58층의 라운지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과자들이 놓여 있었다. 인터뷰어인 박 기자는 경험이 풍부한 중년 남자였고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김 공주님, 최근 여성 리더로 인기를 모으고 계시지만 인터넷에는 강남 호텔 복수 드라마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나는 커피잔을 살짝 들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커피 표면의 빛을 반사시켰다. 기억은 선명하지만
감정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날 이재혁이 제 캐리어를 차버렸을 때 저는 단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살짝 조절했다. 3년간 평범한 아내로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 제 기술과 자원으로 세운 기업을 제가 없는 걸로 착각한 남자가 파산시킬 권리는 없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제 가치와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나는 솔직히 답했다. 가족의 정체를 숨기고 살 때는 가난한 집딸이라는 편견을 받았고, 복수를 시작했을 때는 여성적인 원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로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 기자는 글씨를 빠르게 적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가 다음 달 오픈된다는 소식인데 이 센터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 센터는 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 멀리 보였던 그 땅이 바로 왕건설의 폐공사 현장이었다. 그 땅은 한때 부패와 욕망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저소득 여성 창업자에게 무료 오피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지난달까지 30명의 여성이 창업 지원을 신청했고 그중 5명은 이미 사업 계획서를 완성했어요. 이민주가 매일 보고해주는 진행 상황이 떠올랐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 박 기자는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고 어떻게 견뎠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최저점은 강남 호텔의 축하연회가 아니라 이재혁의 첫 번째 정신적 불륜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그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가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꼬지 않고 분명히 말했다. 저는 배웠어요. 싸구려 사랑과 거짓된 모습은 결국 사라지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와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뷰가 끝난 후 강민호가 기사 초고본을 가져왔다. 제목은 금성그룹 김지연, 복수를 넘어 여성의 빛을 피우다였다. 기사에는 나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여성창업지원센터의 모델 사진, 기금회가 지원한 여성 창업자의 이야기가 실렸다. 공주님, 이재혁 씨의 파산관리인이 연락했어요. 남은 부채를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진 시계를 매각하려고 해요. 그 시계는 당시 공주님께 선물했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 라고 간단히 말했다. 그 시계는 결혼 기념품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한 달 후 여성창업지원센터 개막식이 열렸다. 이수진 씨의 홍보사업소와 이하은 씨의 법률 상담실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많은 여성들이 축하하며 참석했다. 개막식이 끝난 저녁, 나는 센터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아래로는 각자 꿈을 펼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고 멀리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다. 강민호가 공주님, 아버지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천장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3년 전의 어둠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내가 걷는 길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속삭였다. 우리 모두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해